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점유권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점유권 한 두 문제 정도까지 구성이 되는 영역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물권의 일종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논의하게 될 본권이라고 해서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뭐 이런 것들은 나름의 정당한 권원이 있을 때 성립하는 권리인데 비해서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이걸 우리가 점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이제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소유권 외에도 점유권이라는 물건도 두 개를 다 가지게 됩니다. 또 도둑놈이 물건을 훔쳤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그 사람한테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겠지만은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데요. 우리 문제 구성할 때는 주로 이제 간접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권, 직접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직접 점유권, 그리고 간접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하게 해준, 소위 이제 이걸 점유 매개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점유를 허락한 사람을 간접 점유권에서 논리구조 이런 식이죠. 갑소유의 X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갑이 자신의 물건을 을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목적물을 인도해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직접 점유자가 되게 될 것이고요. 갑이라는 사람은 간접 점유자가 되게 된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 부동산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대차 또 빌려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우리가 전차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 전차인을 직접 점유자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 사람한테 직접 점유를 허락한 사람이 을이니까 간접 점유자. 그리고 애초에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허락해 준 사람을 갑이라 부르니까 갑도 간접 점유자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최근에 이제 문제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 직접 점유권 외에 간접 점유권이라는 것도 존재한다. 그래서 나중에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논할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서 성립하는 권리 중에 하나가 유치권이라는 물권이 되게 될 텐데 이때 직접 점유권을 근거로 해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간접 점유권을 근거로 해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직접 점유권 그리고 간접 점유권이라는 키워드 하나 잡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잘 내지 않는데 점유의 병합이라는 거, 그다음에 하자의 승계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유권 얘기는 나중에 점유 취득시효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소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 그때 자기의 점유라고 하는 것 외에도 타인의 점유,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서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자, 지금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을과 어떤 임대차 계약이 됐든 매매 계약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먼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을은 소위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 근데 이제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 사람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게 되면은 이때 소유권 자체는 취득할 수 없지만은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등기 청구권, 점유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이라는 매수인이 20년간 점유를 하게 됩니다.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평온 공연한 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2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에게 점유 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고요. 이 사람 갑이라는 사람은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조. 그런데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매수해서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한 10년쯤 살았다.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이 10년쯤 이 문제의 부동산을 점유를 했다. 그랬을 때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뭘 주장할 수 있다?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으니까 등기를 넘겨달라라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게 이제 소유의 의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갑이라는 사람이 입증을 해 보이게 되면 이때는 자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20년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라든가 평온 공연한 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자 을은 자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중간에 똑같은 사안에서 자 을이 한 10년쯤 점유하다가 이런 경우 있다는 얘기죠. 사망이 이르게 되고 상속을 받은 병이라는 사람이 나머지 10년간의 점유를 채웠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도 20년간 소유자의 점유를 이유로 해서 소유의사로 하는 점유, 평온 공연한 점유는 추정되기 때문에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이제 하자도 승계한다라는 얘기는 즉슨 뭐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니까 뭘 주장을 하냐면 소유의 의사가 아닌 점유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 보이게 됩니다. 즉 20년 전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를 하게 되면 그때 그 하자도 승계하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가 아닌 점유가 돼서 결과적으로 등기 청구는 발생하지 않았던 사안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유의 병합이라고 해서 점유자 자기의 점유와 정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서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하자도 승계한다. 다만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이 과정을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자도 승계한다. 이 명제 하나만 가지고 쟁점을 삼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본 것처럼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로 추정하게 됩니다. 선이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는 점유, 이걸 우리가 선의의 점유라고 부르게 되는데 선의의 점유로 추정하게 될 것이고요. 평온 공연한 점유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유 계속의 추정 등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점유권에 관한 기본적인 구조고 요즘의 문제에서는 대부분이 직접 점유권하고 간접 점유권을 비교하는 이 개념을 물어보는 게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자, 관련한 쟁점들 마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점유권도 물권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권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 사람 점유권에 어떤 침해 등이 있게 되면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세 가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또는 방해 폐지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세 개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 출제가 되는 것은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다 한 번씩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를 침탈당한 점유자, 그 점유를 침탈한 자, 그 사람의 포괄 승계인, 그 다음에 점유를 침탈한 자의 악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점유가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상당히 긴 얘기인데요. 일단은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용어에 관한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포괄승계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이제 민법 총칙 뒤쪽에서 논의할 때 포괄승계와 특정승계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포괄승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수많은 권리 의무가 동시에 이전하게 되는 것을 포괄승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특정승계, 우리가 매매나 증여처럼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하나의 권리가 구권리자에서 신권리자로 넘어가는 것을 특정승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 점유를 침탈당한 사람은 그 침탈한 사람, 내가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물건을 훔쳐갔다라고 했을 때 을에 대해서 점유물의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꼭 이 물건의 정당한 소유자가 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포괄승계인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할 거예요. 일단 논리의 전제는 침탈당했을 때 이게 전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의 특별 승계인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점유물의 반환청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야. 악의 특별 승계인은 이런 논리 구조죠. 이 아이가 이 물건을 훔쳤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걸 인수를 받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도 갑은 반환청권 행사할 수 있고요. 1년이라고 하는 제척기간도 있습니다. 뭐 큰 이슈는 되지 않을 텐데 이 문제는 딱 한 가지로 지금까지 구성이 되고 있어요. 침탈당했을 때, 뺏겼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뒤에 얘기는 다 부차적인 얘기고 침탈당했을 때만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침탈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위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해준 경우 이때는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이 소유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을이라는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넘겨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은 을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인도해 줬기 때문에 반환청구권은 당연히 행사할 수 없다. 일단 요렇게 하나 가야겠고요. 또 하나 이런 경우도 있겠다. 자, 지금 이제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을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자신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병한테 전대차 계약 등을 통해서 동의를 받지 않고 병에게 목적물을 인도를 해줬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갑은 자 병한테도 소위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침탈당한 것, 뺏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 다 부차적인 얘기고요.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점유물의 반환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침탈당했을 때만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요 정도에 거의 출제는 되지 않는 영역인데, 자, 반환청구권, 자, 침탈당했을 때만 인정이 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문제에서 하나 구성이 됐던 것이 점유권에 기인한 소라고 하는 것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라는 명제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도둑놈 케이스가 될 텐데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갑소유의 X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을이 지금 훔쳐갔습니다. 이 사람이 절도를 해가게 됩니다. 훔쳐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은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을에 대해서 소유물의 반환청권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물의 반환청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훔쳐갔기 때문에 자기 물건을 훔쳐갔으니까 그때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으로서 반환청권 행사할 수 있고,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라는 사람이 훔쳐갔으니까 점유물의 반환청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자,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을이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우연히 자신의 물건이 있는 걸 발견을 하고 이걸 다시 그냥 들고 와버렸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그냥 훔쳐왔다. 똑같이 이제 다시 다툼이 싫어서 훔쳐온 경우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이 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이 물건에 대해서 누가 갑이 자신의 점유를 침탈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유 침탈을 당한 사람, 을의 입장에서는 갑을 상대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도둑놈한테도 뭐는 존재하니까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존재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소송을 제기를 한 거야, 법원에다가. 자, 그랬을 때 법원에서는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유자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취지는 점유권도 물권이다 보니까 을이 법원에서 판사한테 자가 내 점유권을 침탈을 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반환을 해라 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갑이 항변을 하겠죠. 판사님, 이 물건은 내 물건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을 하지 못한다 해서 설령 갑에게 본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때는 소유자이니까, 원래 소유자니까 어떻다,
자, 물건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판결은 내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랑 전혀 별개의 문제로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물권으로 인정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럼 이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소송을 을이 갑에 대해서 점유물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법원의 판사는 누구한테? 갑에게, 자, 을에게 이 목적물을 돌려줘라. 왜? 을의 점유권이 침탈당했기 때문에 목적물을 돌려줘라. 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고, 그럼 돌려줘야 돼. 그럼 이제 갑의 입장에서는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을에게 바로 소유물에 기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 소위 반환 청권을 행사해서 소송을 통해서 다시 물건을 찾아가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자, 을의 점유권을 침탈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하나의 독자적인 권리로 미리 마음에 상정을 해두지 않게 되면 되게 골치가 아파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나머지는 부차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전통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출제 이슈가 점유물의 반환 청권이라고 하는 거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건은 뺀다 할지라도 소위 이름하여 침탈당했을 때 그때 바로 반환 청권 행사할 수 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래 소유자가 훔쳐간 케이스, 점유권에 기인한 소유에 있어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을 하지 못한다 해서 요게 지금 이제 최근에 출제가 된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이 얘기겠죠. 점유 태양이라고 해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로 추정하게 된다. 평온 공인한 점유 추정한다. 선의의 점유로 추정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를 추정한다라고 하는 얘기인즉슨, 자, 자신이 이게 왜 내가 이걸 내 거라고 믿고서 점유를 했는지, 내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소유의 의사가 아닌 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아까 이런 얘기 있었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목적물을 인도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점유를 하고 그다음에 소유의사, 평온 공인한 점유 두 가지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갑은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이, 을의 점유라는 것이 소유의 의사가 아닌 점유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서, 즉 20년 전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를 하면서 이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아닌 점유다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누구한테? 갑이라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소유의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로 추정한다라는 의미의 실질적인 의미가 될 것이고요. 한편, 자, 이게 이제 자주 점유냐 또는 타주 점유냐 용어에 관한 부분인데, 내 거라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가리켜서 자주 점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타주 점유라고 하는 것은 남의 거라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타주 점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임대차가 성립이 됐다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을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소위 타주 점유에 해당이 되게 될 것이고, 만약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소위 이름하여 등기를 넘겨받지 않은 상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을이라는 사람은 자주 점유자가 되게 된다. 자주 점유로 추정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이게 자주 점유냐 타주 점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점유를 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자주 점유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점유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건 자주 점유에 해당이 되게 될 것이고, 매매 외 원인, 임대차 등을 원인으로 해서 점유를 시작했으면 이건 타주 점유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요. 자, 이게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서로 입증하기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자주 점유로 추정을 하게 된다. 그 얘기인즉슨 내가 이걸 자주 점유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입증하지 않더라도 자주 점유로 보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사안입니다. 20여 년 전에.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해왔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설령 자 굳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필요도 없다 할지라도 당연히 어떻다 자주 점유로 추정이 된다. 다만 이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임대차를 원인으로 해서 한 점유, 즉 타주 점유를 입증함으로써 이것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등기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게 될 것이고요. 용어 얘기 볼까요? 별 내용은 없는데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한 직접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에서 이건 이런 식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대차를 통해서 을한테 임차 점유를 허락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갑은 직접 간접 점유자가 될 테고 을은 직접 점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간접 점유, 직접 점유를 허락을 했던 그 사람의 점유는 소위 이때는 이런 경우는 자주 점유가 될 테고 이 아이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즉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 당연히 자기 거라고서 믿고 사는 점유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타주 점유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나중에 문제 구성할 때 이 추정이 깨어진다라고 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무단 점유인이 입증이 되게 되면 이때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그래서 지문 구성할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추정이 깨어지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무단 점유가 입증이 됐을 때, 무단 점유가 입증이 됐을 때만 자주 점유 추정은 깨어지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점유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선의 점유도 추정을 하게 되는데, 요거, 지금 이제 요걸 안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선의 점유자라고 할지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요건 뒤에서 이제 나올 얘기와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 등을 체결을 해서 요렇게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을이 X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이 사람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선의로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차는 점유, 선의의 점유로 추정이 됩니다. 어떤 사안이냐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먼저 등기를 넘겨줬던 사안인데 매매 대금을 을이 지급을 하지 않게 되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 대해서 계약을 해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제권 행사한 건 2월 1일이고요. 등기를 넘겨받은 시점은 1월 1일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1월 1일 날 등기 넘겨주고 예를 들어서 1월 15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던 상태. 우리가 이제 점유라고 하는 부동산에서 점유는 보통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으면 점유자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1월 1일부터 이 사람은 이제 점유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월 1일에 이르러서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1월 1일부터 을이 점유를 한 것 자체는 정당한 관원이 없이 하는 점유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뒤에서 선의 점유자, 뒤에 따로 공부할 주제인데요. 목적물을 반환함에 있어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1일 날 계약 해제해서 1월 1일로 소급해서 무효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이 을이라는 사람이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이 점유하고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의 점유자이기 때문에 과실 수취권이 인정돼서 건물의 사용 이익 등에 대해서 갑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에서 선의 점유자라고 할지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2월 1일 날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뭐가 되게 될 것이고 무효가 될 때 1월 1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게 될 텐데 이 사람이 2월 1일 날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 소유물의 반환 청권을 행사해서 판결문이 3월 1일 날 나왔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2월 1일 날 소를 제기하게 되면 2월 1일부터는 이 사람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사용했던 건 선의의 점유자이기 때문에 과실 수취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이익에 대해서 갑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 자체는 언제 3월 1일 날 확정이 됐다라고 할지라도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이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사용한 이익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갑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바로 선의 점유자라고 할지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아기의 점유자로 본다. 이렇게 이제 요 개념을 잡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지금 7년, 8년 사이에 안 나온 주제 중에 하나가 유일한 주제다. 이하예요. 그래서 자, 이건 문장 형태로 구성이 돼서 오히려 까다롭습니다. 소가 제기된 때부터 다 아기의 점유자로 본다. 그 얘기인즉슨 지금 이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선의의 점유자로 추정이 되겠지만은 지금 2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썼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기의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건물의 사용 이익에 대해서 누구한테 갑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실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뭐 지문 하나 정도로 구성이 될 거예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아기의 점유자로 본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가 주요 이슈. 그 외에 지문 중에 답이 안 되는 것들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점유 추정이라고 해서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추정하게 될 것이고요. 선의로 하는 점유 추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평온 공인한 점유도 추정이 되는데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무과실의 점유라는 건 이런 얘기야. 어떤 사람의 점유가 선이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사고 있는 점유를 선의의 점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선의의 점유는 경우의 수가 두 개로 갑니다. 그래서 자, 과실 없는 점유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이다음에 과실 있는 점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또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이 과실 있느냐 없느냐는 실질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는 않죠. 그런데 주로 이제 거의 구성이 되지 않는데 이 과실 없는 점유라는 것은 추정되지 않는다. 근데 지문 속에서 선의, 그다음에 소유, 그다음에 평온 공연, 무과실의 점유를 추정한다. 이런 식으로 지문 하나로 던져놓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겠고,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 다시 좀 체크를 하고 나서 확인을 해볼게요. 마지막 주제. 자, 일단 직접 점유권, 간접 점유권이라는 개념. 요즘 이제 한참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허락을 해준 사람의 점유를 간접 점유,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직접 점유라고 하는 거. 하자도 승계되게 된다. 그리고 전체 그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요. 선의로 점유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 이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다른 건 다 거의 구성 안 되고요.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점유가 침탈당했을 때 이때 점유자는 그 침탈한 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인도해 준 경우, 자, 정상적으로 넘겨준 경우에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최근 문제 답이 됐던 게 자, 바로 점유권에 기인한 소에 있어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을 하지 못한다. 이 명제가 답이 됐던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게 점유 추정 관련해서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기본적으로 자주점유 추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대신 1차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하게 되면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된다. 매수해서 점유하게 되면 이건 자주점유가 되게 될 것이고, 또는 임대차를 통해서 점유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건 타주점유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는 것 딱 한 가지, 무단 점유를 한 사실이 입증이 됐을 때, 그리고 나서 지금 요 근래 안 나온 것 중에서 중요 이슈, 아기의 점유자로 본다라고 하는 거, 아기의 점유자로 본다, 아기의 점유자로 본다라고 하는 거, 바로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아기의 점유자로 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 보시게 되면 거의 도배하게 될 것이,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는 개념이 거의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문제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런 논리 구조가 돼야 돼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건물에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점유를 인도해주고 등기도 먼저 넘겨줬습니다. 그럼 이제 을은 소유권을 취득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매매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던 사안이고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매매 대금이라는 것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지 않자
갑이 계약을 해제하게 됩니다. 해제하게 되면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을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점유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갑이라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회복자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자는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회복자에게 물건을 반환해야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 정상적으로 물건이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소위 지금 하나가 과실수취권이라는 개념과 비용상환청권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중간에 멸실, 훼손들이 돼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때 문제가 바로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용어, 자, 점유자, 그 다음에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회복자, 돌려받을 사람을 회복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실수취권. 자, 아까 우리 한번 간단하게 봤던 건데, 선의 점유자,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하는 점유자를 가리켜서 선의의 점유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큰 이슈는 안 돼요. 그래서 사령 문제 등을 구성할 때 항상 던져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 1월 1일 날 등기를 넘겨받았고 2월 1일 날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1월 1일과 2월 1일 사이에, 자, 2월 1일 날 계약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1월 1일로 가서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을이라는 점유자가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 자, 과실수취권을 인정할 거냐 했을 때 이 사람 모르고 있는 거지. 2월 1일 날 계약이 해제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이에 해제권 행사가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일단은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점유는 선의의 점유에 해당돼서 과실수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 건물 부분에서 사용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누구한테 회복자인 갑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선의의 점유자 과실수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 싶시다. 악의의 점유자라고 하는 거. 악의의 점유자. 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는 점유. 이걸 우리가 악의의 점유자라, 아는 채 하는 점유를 악의의 점유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다 싶시다. 이게 이제 X 건물에 대해서 요즘에 코로나가 유행이라서 그 예를 가지고 한번 하게 되면 X 건물에 대해서 1월 1일 날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를 하고자 한다. 이런 경우가 있다 하십시다. 근데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을이라는 사람은 소위 중요 부분의 착오, 중과실 없을 것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1월 2일 날 이 사람이 누구한테 갑에게 나 대금 지금 못 거절하겠다. 지금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다. 그럼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뭘 할 수 있다? 바로 해제권. 자, 이 나중에 나온 얘기 될 것이 그게 나오죠. 지금 이제 일방 당사자가 귀책 사유 있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갑이라는 사람은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데 원래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최고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행 거절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게 되면 이때는 굳이 최고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1월 2일 날 이 사람이 이행 거절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다. 자, 그런데 만약에 2월 1일까지 이 사람이 계속 이용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는 점유, 악의의 점유자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과실수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사용했던 그 부분은 누구에 대해서 바로 갑에게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이 파트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선의의 점유자 과실수권을 가지게 된다에 대응해서 악의의 점유자 과실수권이 없다. 이건 너무 유치해서 안 나오고요. 대신 이제 악의의 점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과실 없이 과실을 수사하지 못했을 때 이때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명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이런 식이죠.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수권이 없기 때문에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인데 악의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사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 명제의 취지는 굳이 해석하면 이런 식이야. 이게 이제 X 건물이라고 하는 게, 자, 1월 2일 날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입 엄금이 되고요.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무슨 코로나 확진자가 발견이 되거나 등등등 해서 아예 사용을 못하게 정부에서 막아버렸다. 그럼 이제 악의 점유자,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잘못과 무관하게 이 부분을 사용하지 못했으니까 이때는 어떻다?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요게 이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잘못 없이 그 목적물에 과실을 수사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이슈,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해서 세 가지 명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되게 간단해요. 바로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라는 개념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필요비라고 하는 건 이런 식이죠. 을이라는 사람이 해제되기 전에 이 건물에 대해서 형광등 한 15개를 갈아서 한 20만 원, 더 10만 원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필요비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붕에 물이 새는 걸 수리하기 위해서 한 1,000만 원 비용을 투자해서 건물을 보수를 했다. 그러면 그나마 유익비의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제, 자, 선의 점유자,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게 되면 회복자에 대해서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런 얘기죠. 아까 우리 선의 점유자,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는 점유자를 가리켜서 선의 점유자라고 부르게 될 테고,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사안을 좀 단순화시키면요. 자, 1월 1일 날 등기 받아가지고 지금 2월 1일 날 해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뭐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이때 을이라는 사람의 점유라고 나선 선의 점유자가 되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과실 수취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썼던 건물을 사용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누구한테? 바로 회복자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한 1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지금 형광등을 다 갈아 끼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소위 필요비에 관한 부분이 될 텐데, 과실 수취권을 갖는 대신 뭐는 허용되지 않는다.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목적물을 반환할 때 형광등 갈아 끼운 값 10만 원 달라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다. 이게 첫 번째 출제 이슈. 키워드 뭐라고요?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명제. 요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슈, 유익비 상환 청구에서, 자, 여기서는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돼. 그래서 지금요,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거,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이때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유익비가 되게 된다. 해제권 행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 지붕을 수리해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돈을 투입했고, 그 정도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된다? 유익비 상환 청구. 해서, 자, 문제 구성할 때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들을 하게 됩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주장할 수 있는 게 뭐가 된다? 유익비 상환 청구. 회복을자, 지금 점유자가 회복자에 대해서 물건을 반환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바로 이때 한해서 유익비 상환 청구. 문제 구성할 때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트릭들을 쓰게 되죠. 그래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 하나 더 기억하실 주제가 바로 법원은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이죠. 지금 이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X 건물에 대해서 1,000만 원의 비용을 투입을 해서 뭘 하게 된다? 1,000만 원의 비용을 투입해서 지붕을 수리했다. 자, 이게 전제가 됐을 때요. 지금 이 사람이 나중에 유치권이라는 내용을 공부하게 될 텐데,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 돈 줄 때까지는 목적물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유치권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회복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 지금 1,000만 원 내가 갚아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요거 6개월만 세 받으면 갚을 수가 있다. 근데 제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이다라고 법원에 가서 판사를 설득을 하게 됩니다. 자가 일단 나한테 목적물을 반환을 하게 되면은 세 받아서 6개월 내에 이걸 그의 돈을 갚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유익비 상환 청구라고 하는 거.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상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는 허용되지 않고요, 유익비에 대해서도 다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되게 유책의 구성을 해요. 그래서 법리적인 부분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실제 문제 구성이 되는 것들은 되게 심플하게, 다시 첫 번째 이슈,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요거 하나.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는 이걸 유익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출제하는 테크닉은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든가, 또는 필요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상당 기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바로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련 명제 3가지 설명드렸어요. 마지막 주제, 점유물이 멸실된 경우, 지금 이제 계약 해제에 따라서 이 점유자가 회복자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중간에 홀라당 다 타버렸다.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다 소실돼 버렸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요건 되게 단순해 가야 돼. 자, 내용 가시면 안 되고요.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는 게 딱 한 명입니다. 선의의 자주 점유자 어떻다?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그래서 자, 뒤에 결국은 손해 전부냐 현존 이익이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선의의 자주 점유자, 이걸 이제 시험 지문 구성할 때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의 점유자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민법 조문이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의 점유자라고 해서 선의의 자주 점유자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자, 바로 선의의 점유자, 이건 선의의 타주 점유자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안은 되게 복잡한데 시험용으로 접근해 가실 때는 아주 단순하게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되는 게 뭐가 된다? 선의의 자주 점유자,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그래서 뒤에 손해 전부냐 현존 이익이냐 무조건 이 싸움 붙이는 거야. 근데 이건 깊이 가셔도 안 되고 사안을 분석해도 안 되고 아주 심플하게 선의의 자주 점유자, 현존 이익 한도에서.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명제인가요? 첫 번째,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이슈, 바로 통상의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세 번째, 가액의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 상환 청구. 이걸 이제 필요비 상환 청구라고 트릭을 쓰고요. 마지막, 유익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를 필요비 상환 청구에 대해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마지막, 자, 나온 쟁점이 현존 이익이냐 손해 전부냐라고 했을 때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소유의 의사로 하는 선의의 점유자, 즉 선의의 자주 점유자라고 나선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하면 될 것이고, 그 외 나머지는 무조건 다 손해 전부를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점유권 파트에서는 통계적으로는 거의 문제의 한 60%, 70% 정도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한 것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고, 그 중에 제일 까다로울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얘기죠. 다른 건 이제 부차적인 얘기고, 바로 현존이익 한도냐 또는 손해 전부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잠시 끊었다가요, 여기 이제 문제 가지고 쟁점들 설명드리겠습니다.